1911년 5월 31일 올림픽호 수준의 두 번째 여객선이 2년간의 공사 끝에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1년 후면 첫 항해를 할 준비가 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배죠. 그 이름은 타이타닉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데일리 헤럴드에서 획기적인 뉴스를 읽고 이 떠다니는 보물을 타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화이트 스타 라인 본사로 가서 표를 삽니다. 제일 싼 1등석 표를 30파운드에 구입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 500만 원이 넘어요. 1912년 4월 10일 수요일, 드디어 출발하는 날입니다. 아침 9시 30분에 사우샘프턴에 도착해야 합니다. 3등석 승객들이 먼저 배에 탑니다. 그러고 나서 2등석과 1등석 승객들은 출발 1시간 전에 탑승합니다. 배 위의 승무원들은 모두를 환영하고 승객들을 객실로 안내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눈앞에 있는 장엄한 배는 상상했던 것보다 큽니다. 타이타닉호에 탑승할 때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이 직접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곧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객선이 쉐이보그와 킨스타운을 경유하고 나서 2200명이 넘는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하여 대서양 횡단 여행을 시작합니다. 타이타닉호는 항해 준비가 되었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갑판에서 백고동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몇 분 후 갑판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인지 보려고 난간으로 뛰어오릅니다. 배 한 척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옆면에는 SS 시티 오브 뉴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부두를 막 떠났는데 곧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선장이 배를 돌려 겨우 몇 미터 차이로 그 배를 비껴갑니다. 아슬아슬했어요. 배는 일주일 뒤인 4월 17일에 뉴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말이죠. 14일 일요일까지는 날씨가 맑습니다. 배가 한랭전선을 통과하면서 거대한 파도와 강한 바람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날 밤은 조용하지만 춥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다른 선박들로부터 뉴펀들랜드의 그랜드뱅크에서 표류하는 얼음덩어리에 대한 경고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대한 배는 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장은 배의 속도를 늦춥니다. 감시원들이 빙산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요. 비록 그 때문에 예정보다 늦게 뉴욕에 도착하게 되더라도 말이죠. 밤 11시 40분, 감시원 프레데릭 플릿이 정면에서 거대한 빙산을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조종실에 알립니다. 1등 항해사는 조타수에게 빙산을 돌아가라고 말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즉시 엔진을 멈춥니다. 탑승자 전원이 함께 협력해서 장애물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조타수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서 빙산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미 많은 승객들이 소란과 어수선함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옷차림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기 위해 갑판으로 나갑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배 오른쪽을 훑어봅니다. 여러분과 다른 승객들은 난간을 움켜쥐고 걱정스럽게 지켜봅니다. 스트레스와 추위로 몸이 떨립니다. 타이타닉이 빙산과 충돌하지 않을까 궁금할 따름입니다. 빙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구경꾼들이 숨을 죽입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그리고 손톱만큼의 거리를 두고 배는 빙산을 천천히 비껴갑니다. 닿지도 않았어요. 선체에 거대한 구멍이 나지도 않았고 그 틈으로 물이 흘러들어와 배 하부 공간을 잠기게 하지도 않았어요. 다들 서로 껴안고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모든 점검을 한 후 선장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는 갑판에 있는 승객들에게 객실로 돌아가기 전에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자고 초대합니다.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선장이 사건을 보고하러 가는 걸 봅니다. 그는 또한 북대서양에 있는 다른 선박들에게 속도를 줄이고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경고합니다. 그 배 중에 카르파시아도 있습니다. 그 배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오늘 밤에는 타이타닉호를 구조하러 올 필요가 없어요. RMS 타이타닉은 마침내 1912년 4월 17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8시간이나 늦었지만 안전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배를 구경하기 위해 뉴욕항에 나왔어요. 이 배는 성공적인 첫 항해를 마쳤습니다. 배에서 내리기 전에 몇몇 승객들은 서로 편지를 쓰기 위해 주소를 교환합니다. 테니스 선수 리처드 노리스와 칼 베어도요.
둘 다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노리스는 다른 승객들을 돕기 위해 북대서양의 차가운 물에서 몇 시간을 보내다가 저체온증으로 거의 다리를 잃을 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어는 여자친구와 구명보트에 올라 그곳에서 그녀에게 청혼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였고 모두들 약혼을 축하했습니다. 두 테니스 선수는 1912년에 첫 번째 경기를 함께 치르게 되었습니다. 노리스는 당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되어 데이비스컵에서 5번 우승했습니다. 마거리 브라운은 아픈 손자를 보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승객들이 구명보트에 타는 걸 도와주지 않아도 되었고 그녀 자신도 구명보트 6호에 타지 않아도 됐습니다. 브라운이 배에서 내려서 손자의 곁으로 달려갔어요. 이번에 그녀는 카르파시아의 승무원이나 선장을 만나서 명예은 트로피를 선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선 사업을 계속했지만 가라앉지 않는 몰리 브라운으로 알려지지는 않게 됐어요. 바이올렛 제솝은 북대서양 항해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날씨가 아주 나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몇 달 전 충돌 사고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타이타닉의 자매선인 올림픽에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설득으로 이 전설적인 항해에 승무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이번에는 승객들을 돕기 위해 갑판으로 호출되지도 않았고 구명보트 16호에 탑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퇴할 때까지 타이타닉호에서 계속 근무했어요. 즉 브리타닉의 간호사로 고용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1915년 11월 제솝이 세 번째 침몰 사고를 겪는 일은 없었어요. 밴드마스터 월러스 하틀리는 계속 항해를 하면서 연주를 하며 승객들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이번에는 배가 가라앉는 동안 공황 상태에 빠진 승객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어요. 약혼녀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는 북대서양 노선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홀로 남은 약혼자에게 그의 바이올린이 전달되지도 않았고 이 역사적인 타이타닉 유품이 2013년에 약 20억 원에 팔리지도 않았어요. 베르테 메이는 브뤼셀에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여행하는 동안 퀴그 백스터를 만났습니다. 백스터는 메인을 함께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녀를 위해 드 빌리어스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몰래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자신의 가족을 구명보트로 안내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의 가족은 구명보트 6호가 아니라 타이타닉에서 내릴 때 그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백스터는 살아남았어요.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캐나다로 돌아왔고 그녀는 유럽으로 혼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메인의 조카는 타이타닉의 추억이 담긴 신발 상자를 옷장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로시 깁스는 그날 밤 뉴욕 은행원 2명과 브릿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객실로 돌아왔을 때 배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구명보트 7호에 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1912년 5월 그녀는 타이타닉 사고 생존에 관한 영화에서 주연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몰 사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훌륭한 일을 계속했고 결국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이 가상의 이야기에서 타이타닉은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가장 호화로운 배였어요. 수없이 북대서양 노선을 항해했고 승객을 태우고 우편물을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운반했습니다. 25년 동안 운행한 후 타이타닉호는 폐기되었습니다. 다른 대형 선박으로 대체됐어요. 새 선박에는 구명보트 공간이 더 많았고 승객들이 거닐 수 있는 넓은 갑판이 있었습니다. 화이트 스타라인 회사는 결국 경쟁사와 합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1980년에 그 회사는 주요 항공사가 됩니다. 첫 비행은 더블린에서 뉴욕으로 가는 여행이었어요. 그 비행기는 항공사의 역사적인 배를 기리기 위해 타이타닉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북대서양 해저에서 해양학자들이 발견한 것이라고는 산호, 물고기, 조개 껍질, 그리고 상당히 크고 푸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뿐이었어요. 잠시만요. 그냥 파란색의 깨진 유리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2212년 4월 12일 인류에게 기억에 남을 날이죠. 전설적인 타이타닉호가 출항한 지 300주년이 된 날입니다.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걸작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 수년간 협력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타닉입니다. 이 우주선은 제때 완성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우주선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주목하는 가운데 항구에 서서 출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여행도 4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승객들은 지금껏 가장 웅장한 우주선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절대 망가질 수 없는 우주선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3등석부터 가장 위에 있고 럭셔리한 1등석까지 갑판 12개가 있으며 이 위에서는 우주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우주선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에 시동이 걸리고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으며 스페이스 토닉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우주선은 순식간에 큰 파란색의 반점처럼 보이다가 곧 사라집니다. 첫날은 완벽하게 지나갔습니다. 이 우주선은 1시간도 채 안 되어 지구 대기를 떠나고 승객들은 우주의 검은 허공을 배경으로 한 파란색과 초록색이 가득한 지구 등 바깥의 멋진 광경을 즐깁니다. 우주선은 궤도를 진입하면서 속도를 약간 늦추고 있습니다. 지구 주위를 떠도는 위성과 우주 파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지로 떠다니는 금속 덩어리들 사이로 스페이스 타닉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덩어리 중 하나가 배를 향해 직진을 하는데요. 둘 중 한 명은 배를 향해 직진하지만 측면에 연소기를 켜서 제때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금속 덩어리는 안전하게 떠다니고 있어요. 마침내 배는 위험구역을 벗어나 깊은 우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속을 위해 반동 추진 엔진을 켜고 달의 밝은 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달은 이 관광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가 될 거예요. 지구는 뒤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지구의 천연 위성인 달로 반쯤 가자 탑승한 사람들은 태양의 광경에 놀라게 됩니다. 타오르는 플라즈마 속 거대한 공은 어두운 우주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밝게 빛납니다. 갑자기 배의 선장이 공지를 하네요. 태양 전지판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싶으신 승객분들은 산책로가 있는 갑판으로 모여주십시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기 위해 고글을 쓰고 밖으로 나갑니다. 은색과 검은색 패널이 천천히 경납고에서 나오고 마침내 스페이스 타닉은 진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우주선에 흐르기 시작하면서 추력 엔진은 최소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우주선은 현재 에너지를 모으는 중이죠. 단 며칠 안에 화성 여행을 가기 위해서 충전 모드에 들어갔어요. 단 며칠 만에 화성에 가려면 트랜짓 점프를 해야 하거든요. 5시간 후 두 번째 안내 방송이 우주선에 울려 퍼집니다. 배가 달에 가까워지고 있고 달을 가까이서 보러 오라고 하네요. 스페이스 타닉은 수천 킬로미터를 지났고 달은 거대해 보입니다. 이 위성의 모든 분화구, 심지어 작은 분화구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망이 아주 멋져요. 달을 뒤로 하고 우주선의 불빛은 희미해집니다. 우주에서는 낮과 밤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의 승무원들은 시간을 관찰하고 그 변화를 따라할 뿐이죠. 다음 날은 달에서 화성까지 항해하는 긴 여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승객들은 잠을 자기 위해 선실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틀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갑판 위에는 체육관, 수영장, 게임방, 댄스홀까지 손님들을 위한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요한 우주의 경치를 즐기면서 산책로 갑판을 걷습니다. 문제가 생길 조짐은 없네요. 넷째 날, 마침내 선장은 스페이스 타닉이 30분 후에 트랜짓 점프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때가 되면 거대한 배가 우주 시간대를 통과해 화성 근처로 진입하는 동안 승객들은 약간의 흔들림만 느낄 것입니다. 많은 승객들은 이미 어두운 심연 속에 보이는 붉은 행성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행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착륙은 늦은 밤에나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미 침대에 누워있던 밤 11시에 우주왕복선은 마지막 기동 작전을 시작합니다. 우주선은 화성을 약간 돌아가야 하는데 항구가 반대편에 있기 때문이죠. 잠들지 못한 몇몇 손님들은 갑판 위에 서서 천천히 수천 킬로미터 아래로 붉은 대지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우주선은 점점 가까이 다가갔고 착륙하기 불과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주선은 화성으로부터 먼 궤도에 있고요. 모든 게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우주 전체를 강타하고 잠든 사람들을 침대에서 깨웁니다. 깜빡이는 비상등이 켜지고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선장은 어떤 안내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현 쪽 산책로 갑판에 있던 사람들만이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오른쪽 앞 날개가 찢어져 큰 소리를 내며 선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얼굴을 유리창에 대고 누르면서 긴장을 하며 배를 확인합니다. 배의 코 근처에 있는 거대한 구멍이 나 있네요. 스페이스 타니코는 다시 크게 흔들렸는데 그때 금속 덩어리가 틈새 구멍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배는 급격히 압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부서진 날개가 한미에 부딪혀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엔진실의 기계부가 분해되고 우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배는 안타까운 소리를 내며 화성 상공 수천 킬로미터 상공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침내 선장은 인터폰을 통해 우주선이 예기치 못한 소행성과 충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모든 승객들에게 탈출을 위해 각자의 갑판으로 이동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시간 내에 모든 구조 캡슐이 배치되고 사람들은 탑승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승객의 3분의 1은 여전히 우주선에 타고 있어요. 그 충돌로 인해 많은 캡슐이 날아갔다고 하네요.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선장은 여전히 캡슐을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병납 탱크에서 큰 소리를 내며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 모른 채 가족 없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캡슐은 몇 초 동안 우주를 떠다니다가 화성 표면으로 향하면서 추진 엔진을 켰습니다. 선장의 또 다른 명령은 모두들 선실로 내려가 침대 밑에 있는 가압복을 입으라는 거였어요. 승객들이 서둘러서 가압복을 입자 우주선은 화성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1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큰 무역선 레오니아호가 신호를 포착하고 서둘러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스페이스 타니코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기계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요. 천천히 분해되는 배의 소리만 빼면 배 안은 아주 조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스페이스 타니코 전체에 울려 퍼지고 배는 부동강이 났습니다. 갑판 중간에서 시작된 틈은 거의 완벽하게 배를 앞뒤로 나눴습니다. 산책로 갑판 위에 놓여있던 가압 유리가 배에서 천천히 날아가며 수백만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갑판이 감압되면서 사람들과 물건은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들은 모두 주문대로 가압복을 입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산소가 다 떨어지기까지는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떠다니면서 좌초된 사람들을 자신들의 무리에 데려와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떠다니며 움직임을 어떻게 겨우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길한 화성 위의 어두운 우주에 옹기종기 모여 이들은 대단했던 스페이스 태닉이 우주 쓰레기 더미로 변해가는 걸 지켜봅니다. 45분이 지났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사람들은 가능한 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숨을 쉬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손을 흔들며 어딘가를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먼 우주의 별과 거의 다르지 않은 밝은 점이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안에 그들을 향해 질주하는 우주선을 보고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레오니아호가 제 시간에 도착했군요.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레오니아의 승무원들은 우주를 떠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배로 실어 날랐습니다. 마지막 생존자들은 3분 정도 버틸 수 있는 산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레오니아호는 화성의 주요 우주 항구에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신문에서는 이날을 타이타닉이 다시 침몰한 날이라고 불렀습니다.